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란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태도가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네, 먼저 이란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 발언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제 저녁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해운사 소유 화물선이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치고 선체가 손상된 가운데 이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이 위협적인 발언 그리고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국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두 차례 협상했지만 두 번 다 협상 진행 중에 군사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행동은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경로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해 협상에 진지한 자세도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이란 외무부는 오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협상은 논쟁이나 지시, 기만, 강압 이런 게 아니라고 미국 정부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란 언론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는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직격하면서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과 비판을 가짜 뉴스를 통해 줄이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란 속담을 인용해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혁명수비대 계열 매체인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언론을 통해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이 검토가 끝나면 중재국 파키스탄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파키스탄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파키스탄 외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이란과 미국 간 새로운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만약 이슬라마바드에서 합의가 체결된다면 파키스탄의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시한이 없다고 말했다가 또 합의 타결까지 일주일 정도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 일주일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만 4-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나무호가 예인선에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성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나무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내 나무호가 이란의 해상 규제를 어겨 표적이 됐다는 이란 국영 매체 보도에 대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 국영 프레스 TV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화재 원인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엔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MOU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이 되는 이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대충의 프레임을 갖다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어려운 협상이 되어 왔었는데, 전쟁 전에 핵에 관해서만 협상을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전쟁 이후에 지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 해협의 문제라든가 전쟁 배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MOU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벌고 봉합을 한 수준에서 이제 하는 것이지 이걸 갖고서 그 자체로서 너무 낙관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위원님, 근데 이제 이게 양해각서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법적 효력이 다소 약한 그런 성격의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협상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MOU 형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것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종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양측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MOU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큰 방향에서 합의를 한다라는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MOU를 맺기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그 분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과 관련된 상황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 관리라는 것은 MOU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협상이 구체화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상황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주는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곧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 정도 합의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 나갔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또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좀 전략적 계산도 같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양해각서 형식으로 좀 추진하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할 거고 이후에 이제 세부 조건을 좀 확정해 나갈 텐데 사실 이견차도 컸기 때문에 이걸 잘 봉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란은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핵협상 판을 깨고 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순조롭지 않은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의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양측에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달라요. 네. 랭귀지가 다른 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이제 자막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이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핵무기를 가질 거냐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이게 스탠다드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 뭐 여기서 이제 오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핵을 농축할 권리 자체를 갖다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동일시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갖다 농축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서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핵을 한 번도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안 갖겠다 했는데 그걸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러면은 그럼 농축 권리를 포기한 거냐? 이란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중간에 나왔던 합의 그러니까 프로포절에서도 농축 권리를 갖다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최대한 가까웠던 것은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이 있었을 때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가장 근접한 컨셉이었거든요.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농축할 권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핵무기 농축하는 핵 프로그램 활동을 갖다 상당 기간 유예하겠다, 중단하겠다 하는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다른 랭귀지를 갖고 다른 생각에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고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국가가 지금 뭐 원론적인 어떤 그 랭귀지가 좀 다르다,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가 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럼에도 MOU가 이제 체결이 된다면 이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상대국과의 교전이 뭐 종식이 된다든지 일순간에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면은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 MOU가 이제 체결이 된다면 보다 이제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핵 문제인 거죠.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란이 제재를 받아왔고 해외 자금이 동결이 됐고 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거와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양쪽 다 지금 협상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닌 거죠.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해상 통항과 관련돼서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결국에는 이란의 저항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내 문제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이 저항의 축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의 향상 부분과 이란의 미사일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을 지원을 해왔었던 거죠. 특히 이제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가 30일간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타결을 시사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을 보면 이제 다음 주 중국 방문할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하기 전에 뭐 협상 타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14, 15일 날 예정된 이제 미중 정상회담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로 보는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아락치 외교장관도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이랑 해서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 던졌어요.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지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란 측에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왜냐하면 이란 사태와 연결이 돼갖고 우선 미국이 최근에 이란에 대한 압박 조치 중에 하나로다가 그 이란의 원유를 갖다 그 수입해왔던 중국의 선사라든가 중국의 정유사라든가 중국의 은행권 그러니까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가 중국이 제재를 갖다 강하게 했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관심,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더 이번에 이제 그 사이에 확전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또 있겠는데 확전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전으로 갔을 경우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의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류 문제인데 히토류 문제가 지금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기들을 갖다 이제 고갈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다시 재충전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거기 그 무기 체계를 갖다 다시 보관하는 데는 영구 자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영구 자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위 토류도 있지만 중위 토류도 있는데 중위 토류가 없어서는 이 무기 체계를 갖다 재충전하는 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현재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하면은 향후 이제 MOU가 이제 채택이 된다 치면은 그거서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확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이란의 그 평화적 목적의 핵 활용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 미중 정상회담 열리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15년에 타결됐던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도 JCPO라는 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미국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 복수국 간 협정이거든. P5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란 플러스 그리고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플러스 독일이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보이스를 갖다 세게 내지는 않지만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도 이 중요한 협상의 협상 당사자고 그 협상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데 중요한 개런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협상이 만약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 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입장도 상당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지금 가장 쟁점으로 되는 농축된 우라늄을 갖다 어디로 반출하는가, 반출을 실제로 할 건가, 어디로 반출하는가, 이거에 있어서는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서는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이제 교전 당사국 간에 이제 협상했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유럽 3개국의 입장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복잡한 셈법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은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이 협상이 타결되는 거에 반대급부로다가 과연 제재를 얼마까지 어떻게 완화를 시켜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봤을 때는 한 달도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처음 이 MOU 관련 내용이 전해졌을 때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2년에서 15년 사이에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미국은 이전에 이제 20년을 제한했고 이란은 5년을 역제한했단 말이죠. 실제 전해지는 것처럼 12년에서 15년 사이로 조율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지금 중간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한 번에 이제 합의가 있었죠. 이제 JCPOA라고 있었는데, 보면은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돼선 보면 북한과의 그런 핵 합의와의 과정의 그런 수순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란도 맨 처음에는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는다하고 평화적 이용권은 보장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핵국가로 갔었던 거죠. 이란이 JCPOA를 통해서 농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평화적 이용권을 넘어서 60%까지 농축을 했고 60%에서 90% 가면 바로 핵무기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JCPOA를 이제 탈퇴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이란의 이런 핵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평화적 이용권에 해당되는 그런 3.67%의 그 수준으로의 평화적 이용권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440kg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그전에는 농축된 걸 러시아에 반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희석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러시아에 반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인 IAEA의 통제하에서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반출을 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과정 하에서의 중단과 관련돼서 20년이냐 5년이냐 12년이냐 15년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앞 단계에서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폐기물의 농축된 그 물질을 어디에다 반출시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란의 핵능력 중단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20년이든 50년이든 12년이든 15년이든 결국에는 단계적인 해법에 가 관련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란의 제재 해제도 결국은 이 기간에 맞춰서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까지와 연결시킬 그런 협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양국 간에 이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란 분들이랑 이제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가장 지금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북한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의 프로그램과 그간의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그거는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자꾸 사람들이 하면 북한과 이란을 갖다 이렇게 동일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짜증을 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과 그간에 있었던 협상의 히스토리, 니고시에이팅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자꾸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이제 NPT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비확산 체제에 튀쳐나가고서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핵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고 이란은 지금까지도 NPT 체제 안에서 굉장히 엄격한 NPT 체제의 그 여러 가지 부속소들까지 서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왔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다 이제 농축 활동을 갖다 추가로 했다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IAEA라든가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핵 합의가 2015년에 있었던 핵 합의가 이란에서 충실히 지켜져 왔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제에서 자꾸 북한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본은 아까도 왜냐하면 20년이다 이제 15년이다 하는 것도요. 그때 15년에 합의를 할 때도 그 3.67%에다가 300kg 이거 제한을 둘 때 그때도 미국은 20년을 얘기를 했고 초기에 이란은 2년을 얘기를 했다. 15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면 20년이다 15년이다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양국이 신뢰가 쌓여졌는데 지금 신뢰 구축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번 협상에서 이제 15년 협상과 크게 다른 점이 그때 그거예요. 그 15년 때는 엄청나게 저농축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로 반출했어요. 98%를 반출해서 나머지 갖고서는 핵무기 한 개도 못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반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만약 이게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은 핵 협상이 다시 타결해도 제재를 언제든지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란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때 당시 15년처럼 다시 농축 우라늄을 갖다 완전히 다 반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돌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역성 문제에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를 해갖고서 저쪽에서 만약에 가역적으로 다 제재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하면 그걸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이게 가장 15년과 지금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두 국가가 합의점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쟁점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래도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마지막까지 해협 통제권을 계속 쥐고 있을까요? 협상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은 이란이
그 원하는 협상 방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가 카드가 필요한 거죠. 그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에 관한 권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합의가 되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국제법 위반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란에 등을 돌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일정 정도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그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48시간 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이란의 어떤 그 메시지가 오고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은 뭐 종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 종전 합의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폭격 시작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전례 없는 어떤 공격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일단 두 국가가 모두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공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그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협상 카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인 카드가 계속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그 조치를 취하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큰 거죠. 예. 그래서 그 카드로까지는 갈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건 아닌가 우려도 나오거든요.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까요? 국제 관측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목표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의 협상이 타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큐리티 존을 갖다 완전하게 확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였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란으로서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이번에 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전체 패키지에 반드시 레바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양반들의 이제 기본 포지션이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꾸 전선이 확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메시지가 다르고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다르고, 또 미국의 메시지와 이란의 메시지가 달라서 뭐 맞습니다. 이중고, 삼중고 뭐 맞습니다. 이제 계속 선 넘어 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HMMN사의 나무호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뭐 어저께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공격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국영 매체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게 표적이 됐다. 뭔가 이제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내보냈단 말이죠.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걸로 지금 사안을 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된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호를 또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금방 거짓말로 또 만약 맞다면 탄로가 나기 때문에 사전 조치 작업으로 또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떤 기체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뭐랄까요 특장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글쎄요, 그 뭐 배와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일단 그 해양 관련돼서 이제 위원장님의 그 전화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그 나무호의 그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이제 컸다라는 거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들을 4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소리의 쾅소리와 함께 화재가 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선미의 좌우 왼쪽에는 기름 탱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원들이. 그래서 선원들의 내부의 작업에 의해서 뭐 불이 날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배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노후화된 배로 인해서
뭐 내부적인 뭐 전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발생한 화재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이제 크다라는 것이고 이제 곧 예인이 된다 하니 예인이 된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결과는 알 수 있겠죠. 네, 뭐 청와대도 이번 뭐 보도에 대해서 이제 화재 원인 분석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해상노조 측에서는 기뢰 폭발 가능성도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기뢰 유실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 해협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기뢰가 중간선 어디에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란 측은 그 선박들을 자기네 영해 쪽으로 다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들은 가급적 뭐 이란 영해 반대쪽 UAE 오만 쪽으로 다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기뢰가 만약에 됐다 하면 기뢰가 또 옛날에 컨벤셔널한 기뢰와 달리 여러 가지 형태의 기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플랜트가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네. 예. 네, 이제 일단은 전쟁이 끝나도 일단 남은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하에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뢰 제거 작업 이 자체에 좀 돌입을 해야 하는데, 일단 독일에서는 이제 일단 해군 자산을 지중해로 이동시키면서 이제 사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독일 해군이 이 기뢰 해제 능력은 뭐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뭐 기뢰 제거 능력과 관련돼서는 일본하고 독일이 쌍두마차를 달린다고 할 만큼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뢰 소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또 걸프전에서는 또 일본이 또 기뢰 제거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해 제거와 관련된 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탐지와 관련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기뢰 제거 능력이 우세하고, 또 그 관련돼서 이제 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그런 지중해에서 이제 홍해 쪽으로 이동이 그런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도 종일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거죠? 네, 87년 체제 종지부를 찍을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수차례 독려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어서 상정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 표결에는 참여하면서 이 시각 본회의는 여야가 모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오는 10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와 공관위를 열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자격을 판단할 예정이었는데요. 정 전 실장은 SNS에 자신은 물론 당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출마 뜻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거로 풀이됩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 전 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를 거로 보이고요. 민주당 역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은 세종교육감 선거에 매진하겠다며 당의 공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종일 야권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하고 숨고르게 들어간 민주당은 공개회의석상에서 아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공천 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 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이슈가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인데 야권은 특검법을 동력 삼아 보수 결집을 꾀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 10명 중에 8, 9명이 공소 취소 개념을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을 난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공소 취소가 나쁜 짓인 건 자신들도 알지만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얘기냐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법률 용어를 모른다고 권력 사유화를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개헌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개헌의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게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55% 오른 7,4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직후 7,53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널뛰기 장세로 7,250선까지 폭삭 주저앉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1.43% 오른 7,490으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와 3.3% 상승한 27만 1,500원과 165만 4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올랐지만 방산주 전반은 약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받으니까 덜 올랐던,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해 0.91% 하락한 1,19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48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낙폭을 줄여 1.1원 내린 1,45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에서 출발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조 유지는 협상 낙관론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시총은 올해 7% 증가한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앞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가 이번 달 하순 나올 예정인 가운데 많게는 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상품, 즉 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조 7천억 원, 적극적 유입 기준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 개시는 변수 요인이며 단일 종목 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허들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단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이 감형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특별검사는 만족감을, 한 전 총리 측은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후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에서 나온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1심 구형 때와 같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8년이 감형된 데는 1심에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힌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죄책을 감추려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도 짚었습니다.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가 크게 반영됐다기보다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1심 형량이 높았다는 지적도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원심 선고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곧바로 상고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대부분 그치고 경기와 강원, 충청 일부에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도 5mm 안팎의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치고 어버이날인 내일 새벽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 지방에는 다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등 많게는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통신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آتش‌بس فقط در صورتی باید باشه که کاملا مشخص بشه که تکلیف روشنه یعنی به هیچ عنوان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언론이 이를 반박하며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과 비판을 가짜뉴스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뤄졌다며 이란 속담을 인용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달 휴전 합의 뒤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의 말렉 발루트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발루트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는 헤즈볼라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번 공습으로 라드완 부대와 헤즈볼라 고위급 군 지휘관의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들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관적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에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산 에너지 구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베이징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합의들을 저해하는 사안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 재무부는 중국 최대 민간 정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헝리 페트로케미컬과 칭다오 하이에 오일 터미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로 중동 지역 석유 공급이 줄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통계를 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22만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에너지 수입국이 공급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산 석유 대신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 몫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호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남호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만 4-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남우호가 예인선에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성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남우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HMM 나무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각 6일 전략 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명칭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HMM 나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과 통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했다면 당당하게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 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당연히 맡아야 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보선 미공천 지역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과 관련해선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번 주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후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신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고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속전속결 31만 호 공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로를 전현직 대통령의 푸들로 비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인프라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혁명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정 후보는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 압도적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3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직후 YTN에 출연해 정답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며 사선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인허가 때 빨리빨리 처리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 고공전도 한창인데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공약을 20개 넘게 발표하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 정중앙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이런 가운데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방선거 때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5개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되지만 두 후보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이 규칙을 깨뜨렸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 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동환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 권유도 듣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아이가 칭얼거려서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치킨 150만 원어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당연히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YTN 이수빈입니다. 중국산 위조 제품을 애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C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어팟 2만 7천여 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2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한 수급 공방전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7,490대에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대거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한때 7,500선까지 넘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보다 1.43% 오른 7,490.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 및 주식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10,000원이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가계 주식자산 투자 저변이 협소해 주가 상승 체감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주식 자본이득을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경향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추가 소비 여력 확보가 제한됐고 무주택 가계는 주식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 노조 가운데 가전 부분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반 노조에 등극한 초기업 노조는 이제 와서 추가 의견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 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초기업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9년 만의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무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받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변 순직 단시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납니다. 이번 선고로 최상변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되돌려 보냈는데 이 요구한 내용이 이번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검찰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 다시 반려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도 되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겁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고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흘 만에 반려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영장 신청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미 1년 4개월여 동안 끌어온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며 교사 사진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든 외부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중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 직원 30대 A씨가 업무 때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든 A씨. 관리 업무 말고도 교직원 몰래 하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PC를 점검하는 척하며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는 인공지능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20개를 만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빼돌린 사진과 영상이 든 USB 메모리를 실수로 피해자 자리에 두면서 범행이 포착되기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 자리에 있는 USB를 확인을 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이 USB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5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한 거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보안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가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1,50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 광고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재판매 수수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지급된 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500억 원대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월드 투어 일정으로 멕시코를 찾은 그룹 BTS가 대통령궁에 초청돼 유례없는 환영식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를 건네자 일대에 모인 5만 명 규모 아미들은 눈물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이 차례로 테라스로 나오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멕시코 월드 투어 공연을 앞두고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궁을 방문한 겁니다. We can't wait for tomorrow's concert and stage. BTS의 방문 소식에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모여든 멕시코 아미들만 5만 명. BTS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나란히서 스페인어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Extrañamos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más a México. La energía aquí es increíble.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BTS의 현지 공연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공식적으로 추가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BTS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환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BTS 멤버들이 돌아간 뒤에도 광장의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el mejor grupo de todo Corea, todo el mundial. Sí, yo sentí que me desmayaba. Parecen irreales. 세계 5위 K-팝 시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BTS의 공연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3차례 공연으로 우리 돈 1,5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선물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카네이션을 잘 기를 수 있는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네이션은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선선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한낮에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겉에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되 화분 받침에 물을 받아두는 저면 관수가 더 효과적이고 통풍도 잘해줘야 합니다. 시든 꽃은 바로 정리해주면 다시 꽃을 피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관리하셔서 예쁜 모습 더 오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간과 동해안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바람이 강한 가운데 낮 동안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네, 서울 20도, 대전은 21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구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유승민,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